태국 무시하더니 꼴 좋다. 태국의 한 공장. 사람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태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했던 차크라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고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뒤바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을 처음 알게 된 건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특히 삼성 공장은 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렸습니다. 저도 그 명성을 듣고 삼성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태국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혜택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태국 내 일부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벤코리아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를 외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고 길거리에서도 한국 기업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저와 동료들은 그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줬고 실제로 저희 공장의 급여와 복지는 태국 내 다른 회사들에 비해 훨씬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우리 공장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기업이 떠나야 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외쳤습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저희 같은 현장 노동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던 우리는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정부와 삼성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삼성 공장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은 태국 내 생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몇 달 후 회사는 전기 가전 중 하나인 오븐의 생산 라인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에서 이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날 우리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벤코리아 운동의 결과라며 정부와 시위대를 비난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닫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주변 상점들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떠난 뒤 태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떠난 자리는 태국 내 다른 기업들이 채우기엔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의 철수가 발표된 이후 태국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 기업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친 뒤였어요. 정부는 삼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안했지만 삼성은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멕시코 이전 결정은 단순히 태국 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USMCA를 통해 북미 시장에 유리한 물류와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반면 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함께 기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문제는
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으며 태국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스즈키가 태국 공장을 철수했고 중국 태양광 기업들도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일하던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나누던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국민들에게 태국 경제는 한국 기업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빈자리는 고스란히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입국 면세점 폐쇄와 같은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주요 공항의 입국 면세점 운영을 멈추며 비용 절감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꼴이잖아요. 결국 정부의 대책은 부작용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글로벌에 진출한 기업인 삼성이 철수하도록 놔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빈도가 재직하던 근로자들을 제외하곤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죠. 삼성의 철수는 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가장 컸지만 다른 한국 기업들의 철수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CJ, 롯데, 현대홈쇼핑 같은 소비재 중심 기업들의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관광업과 연계된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롯데면 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의 소비가 감소했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태국에서의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태국은 한때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며 자동차 제조업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일본 기업들의 철수와 함께 한국 기업들까지 떠나면서 그 명성이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태국에서의 현지 공연과 이벤트를 줄이고 더 이상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런 철수는 한국-태국 간 문화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태국을 떠나면서 동남아시아 제조 허브로서의 태국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실업률 증가와 경제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정부는 강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이 촉발되었을 때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자신들이 부추긴 반기업 정서가 어떻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삼성 철수 이후 태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 기업 세제 혜택 강화였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철수한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책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떠난 기업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며 자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지만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전진당 해산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대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외국 기업 철수를 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태국을 자립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특히 벤코리아 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반외국 기업 정서는 결국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게 했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맞물려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태국 바트와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폭등했고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태국을 떠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태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지점이 삼성 철수 이후였기 때문이었죠. 삼성이 떠난 뒤에도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더 낮은 비용을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과거 한국 기업들을 겨냥했던 압박 정책이 자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부추겼던 정치인들 역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태국 국민들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태국을 떠난 이후 벤코리아 운동은 더 이상 과거의 열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운동 초기에는 태국의 자립이라는 구호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로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한 뒤 자신의 생계가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자본들과 기업들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뒤에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삼성에서 일했기 때문에 처음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되고 운동에 동참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을 대놓고 비방하는 글이 넘쳐났고 주요 도심에서는 한국에 반대하는 집회도 자주 열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게 나쁜 것이다 라고 단순한 생각만 하며 재개 운동에 동참하라고 하는 지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뇌를 빼내어 정성 들여 씻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정부의 정치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묵인하거나 불쏘시개처럼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국의 분위기를 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압박했죠. 그러나 삼성이 철수한다고 공표하고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잇따라 떠나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신났죠.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이 다가오고 난 뒤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일자리가 사라지면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먹질 못하고 경제적 압박이 오니 웃음이 한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도 삼성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위대를 더 강하게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초기에 벤코리아 운동에 관심을 가지던 동료조차 이제는 그 선택이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도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유는 우리가 아닌 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태국 국민들은 이제 벤코리아 운동이 단순한 애국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이곳은 삼성 공장과 하청업체들이 몰려 있던 곳으로 벤코리아 운동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기업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고? 운동이 한창일 때 태국 자립이라는 구호에 열광했던 사람들도 현실을 마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태국만의 경제를 세우겠다는 비전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고 떠나간 글로벌 기업들이 남긴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빈자리는 고스란히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들을 들은 젊은 층에서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안정적인 일자리, 기술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떠난 이후 더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벤코리아 운동이 가져온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인터뷰, SNS에 자신들의 생각을 적으며 한때 반기업 정서를 조장했던 몇몇 인사들조차 이제는 태국이 다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얻어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은 우리의 실수였다는 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제공했던 기술 교육과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의 경험이 지역 사회와 개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를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 많은 사람들이 벤코리아 운동이 잘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령 뉴스 때문이었죠. 최초 벤코리아를 잘했다고 말하던 소문은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에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반성하던 얼굴색을 다시 바꾸며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한국이 태국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우리가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있겠냐?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 건 전쟁 준비 때문이라면서? 한국, 태국인 강제 송환해줘서 고마워. 우리 국민들은 목숨 건졌네. 한국이 우릴 강제 송환하고 기업을 철수해서 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 행동들에 신이 분노하여 천벌을 내린 거야. 한국에서 전쟁 나면 난민들이 태국에 오겠지? 우리도 강제 송환시키자. 이와 같은 말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유도 전쟁 준비 때문이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물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돌려보낸 것도 전쟁 준비였다는 식의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반성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다시금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 동료들조차도 이래서 한국 같은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며 한국에 대한 불신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인지 그것이 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만약 한국이 큰 위기를 겪는다면 그 여파는 태국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후 저희 지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공장이 닫히고 관련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무너진 뒤로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망한다는 소문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한국 협력 업체들조차 문을 닫게 될까 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망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거야. 한국을 비난하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 말도 맞아.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잖아. 그게 우리 잘못이었어도 우린 이미 버림받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나 국가 간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당장의 밥벌이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기보단 원만한 소통과 대화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태국의 여론에 동요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어볼 테니 한국에 계신 여러분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소란으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제 한국인 동료들도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바랍니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태국 역시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달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 국경에서 발생한 강진은 태국 방콕까지 영향을 미쳤고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도 댓글에도 거리의 대화에도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건물은 무사하던데 왜 이래? 우리가 한국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왜 현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파왓 리라사미입니다. 방콕 출신의 24살 건축 디자인 전공자이자 지금은 방콕 도심에 위치한 타파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건축 디자인 사무소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이요? 어릴 적부터 막연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심을 걷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건물 앞에서 멈춰서게 되면 그게 마치 사람처럼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 주저없이 건축 디자인 전공으로 선택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방콕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견 건축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죠. 입사 첫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지함, 벽에 가득 붙은 실내 렌더링, 모델링 위에 놓인 작은 사람 피규어들. 와,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 내 건물 하나 얹을 수 있을까? 그 설렘 하나로 저는 도면 출력 전담이라는 지금의 역할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 주된 업무는 도면 출력, 회의 자료 정리, 도서 정리, 외주 업체와의 문서 송수신입니다. 당연히 설계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죠. 처음엔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그런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면을 출력하고 정리하는 이 일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프린터에서 A1 도면이 쓱 하고 빠져나오는 그 순간 눈에 익은 선 하나, 색 구분, 타이포그래피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설계자의 고민이 살짝 엿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저는 설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제일 먼저 그 결과물을 감상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자주 출력하게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 들어설 감사원 청사였습니다. 국가기관이라 규모도 크고 정부 발주 프로젝트다 보니 규정이 까다롭고 서류도 많았어요. 건물 형태는 굴곡진 유선형이고 파사드는 유리로 반짝이게 마감되어 있어 마치 권위를 가지되 열린 공간을 표방한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래도 디자인은 멋있게 나왔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출력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선배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공사랑 태국 업체랑 합작했대. 예산은 넉넉한데 일정은 말도 안 되게 빡빡하대. 이번 프로젝트 좀 불안해. 정치 얘기랑 엮이는 순간 뭐라도 꼬일 수 있지. 저는 손에 조감도를 쥔 채 문득 멈췄습니다. 합작. 일정이 빠듯해? 불안하다고? 순간 그동안 제게 멋진 조형물처럼만 보이던 감사원 청사 조감도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단순히 멋진 디자인을 넘어서 현실 속 이해관계와 구조적 도전이 담긴 실체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설계도에 손대본 적 없습니다. 수정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외주업체 미팅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면을 출력할 때마다 저는 늘 종이 냄새를 맡습니다. 회사의 종이 재질은 다른 데보다 질감이 살짝 부드러워서요. 그 위에 찍힌 조감도와 구조 도면을 넘기며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파왓, 너 지금은 종이만 넘기고 있지만 언젠간 진짜 설계를 넘길 거야. 같은 신입 동기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 건축 CAD 툴을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좋았습니다. 회사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먼저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초보자로서는 나름의 특권이니까요. 회의 전날이면 늘 야근이었지만 회의 자료 바인더를 정리한 다음 회의실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나오는 그 순간엔 작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바인더 하나로 프로젝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저는 건축가의 길을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태국의 건축계에서도 내진 설계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방콕까지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선배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번씩 돌려봐야 해. 중국 쪽 설계는 하중 계산이 엉성한 경우 많아. 저는 솔직히 그 말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속 한쪽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설계라는 건 단지 예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닌 걸까? 그러나 그 의문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제 하루는 도면, 출력과 바인더 정리로 채워졌고 선배들의 농담 속에서 저는 A1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어요. 오늘도 도면이 찢기지 않았습니다. 클린 출력, 미션 성공이죠. 이런 말도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인쇄된 종이 속선들을 바라보며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그 조감도가, 그 설계서가 제게는 작은 자존심이자 희망의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매일 들여다보던 그 건물이 어느 날 뉴스 속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으로 등장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출근길엔 평소처럼 오토바이 택시를 탔고 커피도 단골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선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죠. 오늘은 잉크 번짐 없이 도면 인쇄 가능할까? 물론이죠. 오늘도 A1의 여왕이 명예를 지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웃으며 프린터 앞에 섰습니다. 그날 출력했던 건 또다시 감사원 청사 관련 도면이었습니다. 수십 번 출력해서 이제는 그림만 봐도 어디가 정면이고 어디가 보조동인지 감이 오는 그 조감도. 저는 그날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며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채색 톤이 조금 진해졌네. 의도적인 강조일까? 그런 디테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저는 조용히 업무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경에서 지진이 났다는 속보는 식사 중에 처음 접했죠. 스마트폰에 울린 경보음을 보고도 처음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식탁 위에 물잔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고 발밑에 타일이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장이 진동하는 듯했고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지진이야. TV 켜봐. 뉴스 채널로 돌린 화면에는 방콕 전역 지진 감지라는 자막이 떠 있었고 짜뚜짝 시장 인근 고층 건물 긴급 대피 지시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짜뚜짝, 제가 매일 출력하던 감사원 청사가 있는 지역.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건물은 괜찮겠지. 하지만 곧이어 속보가 나왔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 신축 중이던 감사원 청사 붕괴. 사망자 수십 명, 실종자 100여 명 추정. 현장 구조 작업 난항. 뉴스 화면 속에는 마치 익숙한 퍼즐 조각이 부서진 듯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유리 외관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의 좌우 날개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중심부는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내부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어수선한 방콕 시내를 가로질러 사무실로 향했고 지진으로 인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선배들과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지진으로 인한 안전이 최우선이니 우선 모두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 안쪽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면, 파일이 담긴 노트북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출력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조감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끝도 없는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제 마음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틀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금지 공지가 떴고 동료들과의 단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유일하게 도착한 메시지는 한 선배가 남긴 짧은 말이었습니다. 출력실 조감도 파일, 복구 불가야. 백업 확인 좀 해줄래?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노트북을 열었고 그동안 정리해둔 출력용 조감도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윤곽, 반듯한 구조선, 푸른 유리의 반사 효과까지. 그 도면 속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짓지 않았다. 나는 그 도면을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콘크리트를 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걸까? 출력실에서 도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제 발걸음, 조감도를 바라보며 느꼈던 자부심, 회의실 문 앞에 바인더를 놓으며 중얼거렸던 그 말. 이게 내 건축의 시작이야. 그 말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중국 시공사니까 이렇지. 내진 설계 제대로 했을 리가. 합작이라지만 결국 값싼 자재에 부실 시공의 결과. 그 밑에는 이렇게 적힌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는 진앙에서 1000km 떨어져도 멀쩡했다던데. 한국, 그 이름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도면, 참고용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해봤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한국 내진 설계 기준, 지진에 견디는 구조 기술. 그 결과로 나온 기사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계 및 시공한 차나칼레 대교.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에도 구조적 이상 없음. 중국 외교관의 SNS 게시물, 중국이 지은 다리 주장은 사실 아님. 한국 시공사 명확히 밝혀져 게시물 삭제. 그 기사 하나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설계라는 건 단지 선을 긋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고 철학이고 책임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설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만든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었지만 제게는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출력하고 넘기던 도면, 속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 누군가는 1000km 떨어진 진앙에서도 멀쩡하게 남은 구조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저는 새벽까지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죠. 차나칼레 대교는 튀르키예 마르마라 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현수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그 다리를 시공한 기업이 한국의 건설사였다는 사실이었죠. 중국 외교관이 우리 기술의 승리라고 SNS에 게시했다가 한국 기업 시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는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우리 감사원 청사는 무너졌고 그들은 남아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건축이 가진 또 다른 얼굴, 철학으로서의 설계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건축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한국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수많은 기술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내진 등급 1에서 3, 지진 하중 산정 방식, 단일 모멘트 저항 구조 대비 다중 하중 분산 구조 우선, 지반 조사 기반 구조 계획 등
처음엔 너무 낯설고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석하며 읽다 보니 그 속에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철학이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건축이란 단지 멋진 형태나 시선을 끄는 외장재의 조합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사실. 그 구조물 안에 들어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그것이 한국이 가진 기준의 시작점이자 본질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아본 건 한국의 건축법 체계와 안전 규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한국은 구조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이후로도 지진과 붕괴를 계기로 설계 지침이 수차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구조. 그건 한국 사회의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의 건축학교 교과 과정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건축윤리, 도시와 인간, 재난 대응 설계라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껏 설계를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형태만 보고 있었구나. 건축은 곡선을 예쁘게 그리고 유리창을 반짝이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설계 기술들이 단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설계 모델을 수입하고 있었고 그 기반에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이 우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 청사의 조감도를 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그것이 무너진 뒤에도 한동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려 했던 제가 지금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설계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건물을, 누구를 위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형보다도 내부를 먼저 떠올리며 건물을 그려봤습니다. 그 건물 안엔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있었고 출입구 옆에는 자동문보다 넓은 수동문이 함께 열려 있었으며 옥상에는 휴게 공간 대신 지진 대피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처음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지 무엇인지를 느낀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사 단톡방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출력실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 이후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국 건축기사, 내진 설계 논문, 건축윤리 강연 영상을 하루 종일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곤 했습니다. 예전엔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다급한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천천히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희 회사 이사님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적 요청 건축 연수 관련 휴직 문의. 그리고 본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파와십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뒤 감사원 청사 프로젝트 도면을 가장 많이 다뤘던 신입사원 중 한 명입니다. 직접 설계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매일 그 도면을 출력하고 조감도를 넘기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건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건축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짧은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비로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연수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을 위한 설계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숨이 조금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감정이 모든 것을 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이사님으로부터 짧은 회신이 왔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라면 그 자체로 설계가 될 거야. 잘 다녀와라. 그 한 문장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제 선택을 그렇게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조용히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바다가 펼쳐졌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기내 조명을 켜고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샤프 펜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멋진 파사드나 화려한 조형을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입구를 그리고 넓은 로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단 대신 낮은 경사로를 넣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은 어떻게 탈출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이 구조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구 옆엔 자동문이 아닌 넓은 수동 여닫이 문을 배치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손으로 열 수 있어야 대피가 가능하다는 걸 한국의 건축재난 설계 사례를 보며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옥상 설계는 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루프탑 정원을 배치했겠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옥상 한편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평판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엔 접이식 방수 텐트, 비상식량 보관함, 태양광 충전 패널을 넣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초등학교나 관공서 옥상에 지진 대피 공간이 마련된 사례를 참고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1층 출입구와 계단입니다. 그럴 땐 옥상이 마지막 탈출구가 되고 그곳이 준비되어 있는 건축물만이 사람의 생존을 계획에 포함한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펜을 내려놓기 직전 저는 창문 아래 빈 공간에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도면을 출력하며 단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던 지난날이 떠올랐고 그 책임을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설계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설계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해. 창밖의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는 서울로 접근하고 있었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